사람이 흐름이 있을 때 잡아야 큰 부자가 돼.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확실하게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6G가 빨리 올 것이다. 네. 중국이 오히려 이제는 푸는 쪽으로 가고 미국은 긴축으로 가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방송 전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머리 스타일이 인도 사람 같다고 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외모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네. 자, 우리 일단 NFT 얘기 먼저 할까요? 네. 일단 그래요. 우리 지난번 라이브 그 강의에서도 NFT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정말 게임 회사들 뭐 NFT 뭐 너도 나도 진출한다, 뭐 접목한다 사업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큰 영향을 받고 그렇죠. 있는 하나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당황스러워요. 잠깐 지금 NFT 투자하실래요? 그 하나만 할게요. NFT 뭐 관련 자산이나 뭐 상품이나 혹은 뭐 그냥 소액이라면 한번 해보고 지금 안 싶어요. 하셨죠? 아직 네, 안 안 했어요. 여기서도 방송 많이 다루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많이 다뤘죠 요즘에. NFT와 네. 관련된 회사의 주식은 조금 샀는데 주식 사셨어요? 네, 그러나 그랬구나. NFT 직접 어떤 자산을 사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있나요 혹시? 관심은 있는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살 만큼의 어떤 열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앞으로 대세를 이루겠구나 정도지 내가 막 직접 가서 사고 싶은 이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뭐 되게 크게 우려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이런 거 조금 그냥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려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걱정하는 거나 아니요. 그러니까 우려. 너무 네. 깊이 생각하지를 않은 것 같고 그냥 별로 생각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좀 상당히 필요하다. 걸릴 지금은 초기 것이다. 혼란스러운 과정이고 여기에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투자를 할 만한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다뤘잖아요. 제가 보니까 조회수도 뭐 되게 잘 나왔던데요. 잘 나온 거 아시죠? 우리 안 교수님? 우리 둘이 그때 NFT 여기서 했잖아요. 네네네. 왜 그렇게 제가 열정을 불태워서 하는데 기억도 못하고 조회수 많이 나오고도 지금 모르잖아요. 네? 엄청 나와서. 과거에 너무 집착을 가지면 안 돼요.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당시에 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역시 NFT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기서 다루는 거잖아요. NFT가 요즘에는 말 그대로 자본들이 이제는 여기에 투자하려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 뒤에 뭐 NFT 뭐 게임이라도 좋고 NFT 뭐 미술이라도 좋고 NFT 뭐 어쨌든 NFT만 뭐 붙으면 막 공이 하나도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NFT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이 흐름이 있을 때 잡아야 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로운 현상이 왔을 때 두 부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보면 별로 뭐 사기가 많은 것 같고 이래서 그걸 아예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2G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미 막 4G로 가는데 계속 2G 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게 심플하다고. 예, 그리고 또 뭐 그 정도를 세월이 흐름을 안 만끽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NFT도 똑같은 현상인 게 지금 많은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 막 NFT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고 이게 또 열기가 지나가면 그냥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저보다 나이 더 훨씬 더 많나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예.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언제 처음 하셨어요, 인터넷을? 1998년 뭐 요 무렵에 보면은 그때 처음 하셨어요? 집에서 네. 그래도 제가 네. 98년도에 한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웹진 사업을 시작했을걸요. 김 진짜 대단하시다. 그때 채팅 사이트 만들었고 그때 이미 처음으로 아바타 조각조각 연결하는 그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몽타주 기법으로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랬었습니다. 왜 갑자기 NFT를 그럼 이렇게 대하세요? 그러면 NFT를 하셨어야지 지금쯤은. 아. 근데 똑같다라는 거죠. 당시 인터넷일 때 사람들 되게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떤 주소를 치고 거기 사람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지금 인터넷 안 하면 거의 생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인식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게 현실 생활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가트너의 기술 곡선이 있어요. 가트너라는 그 기술 곡선 있잖아요. 그래서 가트너의 기술 곡선 2021년 그림 보면은 지금 NFT가 최고봉에 와 있거든요. 그게 최고봉에 와 있을 때는 모든 언론에서 지금 제일 집중하는 이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본이 또 거기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하고 가장 고점에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서 사람들이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죽을 애들은 다 죽고 철수할 애는 다 철수하고 진짜 그거 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애들만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현실 산업하고 연결시켜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려 가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확실히 말이 안 되게 거품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다. 첫째. 두 번째는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NFT를 붙였다. 실제는 NFT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나 혹은 의도적이지 않고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NFT를 붙여가지고 어떤 자본을 끌어오려는 게 더 크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이라면 일단 질문 놓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맞고 답은 대부분 99.99는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뭐 물론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많은 게임사라든가 뭐 기획사, 연예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네. 미디어란 이런 데서 많이 시도를 하면서 다시 그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이제는 안 되는 그렇죠. 시기 되죠. 네. 이런 것들 현재 나오는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상 그 정말로 NFT에 관련된 펀더멘탈 이것을 높이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그러한 밸류를 인정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아직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자면 진짜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핵심이 뭐냐면 왜 이 사업에서 NFT를 해야 되냐? NFT 없는 것과 있는 거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그 차이를 말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NFT 안 써도 잘 돌아가는데 왜 NFT를 써야 되는가? 대부분 이런 거지. 굳이 NFT 안 해도 되는데 NFT란 건 뭐냐면 블록체인 개념이거든요.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즉시 이거는 분산원장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노드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효율성이. 그러면 우리가 중앙집권식으로 잘 돌아가서 효율성도 좋고 그 안정성이나 이런 뭐 투명성 문제가 없는데 쓸데없이 NFT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회사가 왜 NFT를 했고 NFT를 안 했을 때 그 모델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러면 그 NFT는 세상에 없어지는 NFT입니다. 네. 그렇게 투자할 때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게임 회사나 이런 건 좀 차치하고라도 여러 가지 그 미술품 이거 가장 많이 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미술품 거래 그렇죠.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어떤 그 경매 회사들, 옥션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회사들에서 그런 거래소를 만들고 그렇죠. 이제 시도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또 상당히 그 회사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NFT 미술품 그죠? 거래소. NFT 거래소. 그 NFT 거래소는 그 우리가 NFT하고 상관돼서 그 수익 모델이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 NFT 산업에 관해서 수익 모델이 4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 NFT. 첫째는 NFT 가지고 수익 모델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NFT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 대표님도 뭐 이 안에 뭐 그때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첫 방송을 NFT로 그때 그 동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부분을 딱 해가지고 오픈시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직접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다 설정이 돼요. 뭐 내가 900명을 상대로 팔지, 뭐 그다음에 매번 팔릴 때마다 내가 거기서 창작이 얼마 다 설정이 되니까 그렇게 그걸 뭐냐면 첫 번째 수익 모델은 NFT 창작물로서 내가 직접 올려서 파는 수익 모델이고요. 두 번째 수익 모델은 이런 창작물들이 이렇게 막 사고 팔고 사자와 팔자와 모여놓은 것이 플랫폼이에요. 그게 이제 질문하신 NFT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NFT 플랫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예, 되게 많이 나왔고요. 지금 거의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제 다 NFT 거래소로 지금 다 뭐 거의 변해가는 그 상황일 정도로 지금 거래소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NFT 거래소에서 그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민팅 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를 받고 그래서 그게 제일 성공한 게 오픈시거든요. 그리고 또 작품 또 장르별로 또 다른 또 거래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시관 뭐 전문 또 거래소도 있고요. 그래서 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런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그 NFT라는 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잖아요. 그럼 그 안에 생태계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NFT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사업은 탄소 배출권 사업이에요. 그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태계에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내부 경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그게 하나하나마다 다 그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생태계의 수익 모델이 있어요. 거기서 또 수익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게임, NFT 게임이다 이러면 그 NFT 그 게임 플랫폼 그 안에 게임이 내가 놀고 있는데 그 안에서 NFT로 만든 뭐 모자를 사거나 NFT로 만든 뭐 어떤 도구를 사거나 그래서 그 플랫폼 NFT 플랫폼 안에서 어떤 데 창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제 생태계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세 가지 그 지금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NFT 관련해서 대부분 개인이고 그렇잖아요. 방송 듣는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혹은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아마 그냥 순수 정말 개인이면 아마도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나의 어떤 창작품을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러면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서 그걸 NFT 작품으로 민팅하면 그게 또 많은 세계에 누군가가 또 사가면 그게 내가 창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기업이다 이러면 내가 원래 비즈니스 뭐 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원래는 내가 지금 하고 탄소 배출권이 그렇잖아요. 원래는 다 오프라인으로 문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들을 NFT로 함으로써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 특히 그 기업 대표님들은 자신이 하는 사업이 주로 프로세스로 주로 서류화든 문서화든 사업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걸 NFT로 해버리면 전체 효율성과 안정성과 거래 유동성을 다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세 번째는 이제 그 게임 생태계 안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가장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 내용이 올 때 택시 타고 올 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의가 있어요. 밤새서 준비했다고 하셨으면 아마 더 감동했을 텐데 오는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 준비했다니까 약간 가치가 좀 약간 약한데. 아니 밤을 새서 자료 찾고 택시를 타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어떻게 좋아요. 표현해야 이분들이 쉽게 이해할까 그걸 고민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먼저 그 전에 그거 혹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앞에 재밌는 얘기 드리고 여기로 들어갈게요. 요즘에 메타버스 세계, 메타버스로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툴이 NFT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메타버스도 좋고 NFT도 좋은데 이 메타버스란 개념이 언제 처음 나온지 아세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개념이요? 언제 처음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이거 다룬 적 없어요?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지금 뭐 메타버스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네. 가상 세계, 가상 현실 그렇죠. 세계 이런 걸로 표현됐던 거는 그렇죠. 사실 마이스페이스인가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1998년 9년도 이때에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때 기억이 나시는구나. 나요. 맞아요. 그때 막 맞아요. 가상 공간에서 부부가 되고 막 그때 이런다고. SF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92년도에 나온 소설이 있어요. 닐 스티븐슨의 소설인데 여기에서 이 소설이 이름은 스노우 크래스예요. 스노우 눈.
눈사태라고 해야 되나? 스노우 크래시인데 이게 SF 장르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아바타라는 개념이 처음 나와요. 아, 그래요? 92년도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스노우 크래시에서 그리던 그 장면, 그 모든 것 지금 현실이 됐어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되게 놀라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주겠다고 하는 수익 모델 세 번째가 뭐냐면 NFT라는 게 내가 뭐 NFT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뭐 이거는 뭐 무너질 거 뭐 지금 거품이니까 나는 뭐 잠깐 지켜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 모델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게임이 있어요. 세컨드 라이프라는 미국 게임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아시죠?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세컨드 맞아요. 라이프. 이게 그 벤처기업이 만든 거 린들랩이 2003년도에 선보인 건데요.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 순수 게임입니다. 그 안에서 집을 사고 물건 팔고 이러면서 게임 아이템으로 돈을 벌거든요. 이거 정말 다 그 안에서 그게 IBM도 그 안에다 자기 그 사무실 만들어 놨어요. IBM이. 거기 들어가면 IBM 사무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게임이 굉장히 흥행했던 건데 이 게임 속에서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 게임 안에서 부동산 집을 져서 팔아가지고 100만 불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완전 봉익임선달인데? 그렇죠. 예. 그 사람 보이시죠? 이 여자분이. 나만 보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게 중국 여자 화교세요. 화교. 아, 중국 사람이에요? 예. 이름이 NC 총이거든요. 아, 여자가 그걸 예. 한 거예요? 이 사람 비즈니스 웨이크에 이렇게 잡지 모델로 여기서 성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 가상 부동산 투자 매매로 2년 만에 세계 최초로 가상 세계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된 첫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예. 영혼이 있는 영혼이 대답을 있어요, 이번엔. 하시고요. 아니, 이번엔 놀라웠어요. 지금 그치. 그러면 인사이트가 혹시 여기서 받으신 거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인사이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듣고 어떤 느낌 들었어요? 그냥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누군가가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준 분이 있는데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자하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증명을 한 거잖아. 그 네.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돈 벌 기회를 찾아보자. 아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신 거구나. 오케이. 근데 그래서 듣기만 한다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가 제가 받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내 돈이 지금 있어. 네. 내 지금 돈이 10억이 혹은 100억이 있어. 그러면 일반인들은 지금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그러면 내가 한 50억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나 강남에 부동산 사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남에. 네. 한국에서는. 그러면 지금 한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굉장히 이거는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고 되게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부동산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을 여기서 한번 머리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한테, 이 케이스가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너무 현실 세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똑같은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자,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부동산을 매매하면 100만 불 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아무도 규제를 안 하고 세금도 없고 누구도 터치를 안 하고 또 내가 이거 다시 팔면 고객이 전 세계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 나의 그 다음에 사자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가 강남에 부동산을 사면은 세금을 내야, 보유세를 내야지,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지, 그 다음에 주로 한국 사람만 사겠죠? 이렇게 현실 제약 속에서 이제는 돈 벌기 힘든 구조로 갔는데, 굳이 우리 머리가 너무 현실에 익숙되어 있어 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가상의 거는 다 가짜인 것 같고 가상의 거는 이상하고 이러면 바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이든 real world, 현실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뭐죠? 투자자 입장의 목적은 돈 버는 거죠. 수익률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가상에서 벌던 가상의 부동산으로 벌던 현실의 부동산을 벌던 여러분들이 느낌의 차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의사결정 판단할 때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달이 됐어요? 네.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뉴스도 떠오르네. 그 미국의 누군가 그 네. 달나라를 딱 점유해가지고 뭐 그 특허 내고 네. 달나라 땅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돈 엄청 벌었다. 맞아요. 그거하고 같은 그것도 또 스스로 또 그렇지. 자가 그 거래가 되면서 그 그렇죠. 가격이 또 상승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트,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그 세컨 라이프처럼 그런 뭐 요즘 뭐 로블록스면 로블록스,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네. 그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재테크의 개념을 리얼월드처럼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인식이 이게 자본이 필요 없네 진짜 그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는 먼저 가는 자가 옛날에 미국 영화에 먼저 가는 자가 황금을 많이 캔 것처럼 내가 먼저 달에 착륙하는 자가 내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너무나 감사한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큰 부자가 되려면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걸로 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사실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여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모든 게임 플레이 게임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부의 법칙 게임에서는 미안하지만 늘 있는 자의 게임입니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질문해도 돼요? 네. 욕 먹고 무서워요. 괜찮아요. 질문해도 되죠? 이렇게 하나도 안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이렇게 운을 혹은 내가 거기 게임 그 클럽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연구를 하셨고 실제 실천도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요? 왜요? 아까 많이 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벤처 사업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글쎄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기 이걸 특히 지금 세대에 더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내가 위치에 있느냐 그런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정도의 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 방법이 필요한 뭐죠? 거지. 열심히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불리기 시작해야죠. 자기의 그 재산이 됐든 이름이 됐든. 근데 그 불려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뭐 쉽지 거의 않죠. 뭐 0.001%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제 끝난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빨리 성공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인사이트가 나갑니다. 뭐냐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 제가 다른 방법 몰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확실히 느낀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느끼면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까지 느낀 거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게임 질서에 빨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이 바뀔 때 초기에 진입해라. 네. 판이 바뀐다고 하면 판이 또 안 바뀔 때가 많으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늘 그 시대 그 시점에 제일 새로운 거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국 같으면 청와대학을 가서 한국 같으면 서울대 가서 자기 이렇게 어떤 성공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건 옛날의 일입니다. 지금 정말 어렵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점에서 가장 새로운 거에 내가 있어야 돼. 왜? 그 새로운 거란 거는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주 적고 판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는 자가 만들어지는 판이기 때문에 그 게임 질서를 내가 만들 수가 있고 그 게임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세계적 부자가 됩니다. 오늘 연합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 새로 시작하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NFT와 관련해서? 늘 흐름을 빨리 읽어야 되죠. 흐름 빨리 읽기 위한. NFT와 관련돼서는 저게 뭐 잘 모르겠고 뭔지는 모르고 또 거품이 확실한 것 같고 터질 거다. 봐라 지켜본다. 이런 자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거는 포인트는 NFT는 새로운 거다. 맞죠? 둘째, 새로운기 때문에 빨리 해봐야 된다. 거기서 나와의 최적의 포트폴리오 뭔지를 빨리 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지금 흔히 할 수 있는 거는
그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게 아니다 이거지. 대표님. 예. 늘 주식하는 것도 아직도 이 머리가 메타버스로 안 왔어요. 아직도 이 현실 세계에 너무 습관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가상현실 세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그럼 뭐 그 NFT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사보는 행위들을 해보는 건가요? 일단 해봐야 생각이 변하죠. 아, 일단 경험을 해야.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저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또 자랑하려고? 대륙의 절세 미인과.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리프레시 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한 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그 세계로 들어가 봐라. 들어가고 계속 머리를 리프레시하고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계속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요거 하나 질문 마지막 네. 드릴게요. NFT로 가장 수혜볼 산업 예전 시간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 거래가 이제 그럴 네. 것이다 이제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나 오늘 총평적으로 보면 어쨌든 NFT 거래도 이 탄소 배출권도 하나의 거래 방식일 뿐인 거고 네. 무엇이 됐든 NFT로 거래하는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된다. 그렇죠. 일단 해봐야 된다. 네. 그러면 그 비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로 생겨나는 거래소들이 있고 네, NFT.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사실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네. 그 추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더 경쟁력이 있다. 이게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라는 얘기하는 건 NFT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결국 NFT 거래소까지 다 잡아가게 될 것이다. 아, 혹은 새로 시작하는 곳이 전문 어떤 NFT 거래소가 비전이 있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그거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려면 NFT 강의를 해야 됩니다. 아, 정말요. 근데 그거 질문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질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냥 질문을- 선택이 하나예요.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NFT 거래소를 만드냐 안 만드냐의 문제지 누가 뭐 거기서 위너가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아, 거래소 자체가? 네. 그래서 비즈니스가 뭐 서로 대체하거나 누가 더 커지고 이런 게임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잖아요. 이것도 네, 하나에. 네. 플랫폼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 네. 이게 생명인데 네.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왜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NFT가 대부분 실제 필요 없는 걸 다 NFT 하고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건데요. 결국 NFT가 미래 세상에서의 주요 어떤 기술의 툴로 가려면 이 거품이 더 일어나야 돼요. 거품이 돼야 산업이 발전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누군가는 거기서 가짜를 만든 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날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가거든요. 그 진짜가 뭐냐면 NFT가 진짜 산업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게 진짜 세상에 오죠. 예를 들면 탄소 배출권을 제가 NFT로 만들었죠. 그러면 제가 그걸 그 거래소가 거래 안 합니다. 원래 생태계에서 돌아가요. 의미 전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NFT도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NFT가 아니라 네. 각각의 특색에 맞는 산업별로 거래소, 다 있다는 거죠. 산업별, 섹터별. 그 원래 생태계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꼭 그 거래소가 안 한다는 거죠. 전달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계속해서 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시간에 또 혼나면서 배우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중 갈등 관련된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화상 회의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많이 풀려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이후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일단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정부의 눈치를 되게 보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데 뭐 지금 제2공장 뭐 다시 증축한다 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좀 살펴봐 주죠. 일단 지난달 16일에 그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화상으로 회담을 했어요. 근데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한번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왜 했냐면요. 사실은 그동안 이 트럼프가 올라온 이후로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한 1년이 곧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이 커지면서 기존의 그 국제 질서가 공급망, 특히 공급망 질서가 많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뭐 요소수 대란도 나오고 석탄 대란, 가스 대란, 전기 대란 뭐 그렇잖아요. 그게 다 사실 이게 여기서 온 거거든요. 미국하고 중국 간에 갈등이 시작돼서 공급망이 깨지면서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돈을 왕창 풀면서 이게 다 같이 돌아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중국의 대만 해협하고 그리고 그 남중국해에서 계속 군사 충돌이 일어납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하고 그 주변 국가들 뭐 인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거기에 있는 하고 계속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에서는 중국의 군사 그 항공기가 계속 거기를 순항 그걸 뭐라고 가서 이렇게 한번 전찰한다고 해야 되나 하고 또 미국의 그 항공모함도 계속 뭐 한번 가서 뭐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굉장히 긴장한 그 기류가 감돌고요. 또 중국이 지금 돌아가는 내부 상황이 군사 경비를 많이 확대했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전쟁을 한다는 건 아니고 중국은 모든 미국과의 시나리오를 다 지금 짜놓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하는 거 시나리오잖아요. 열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나리오를 다 지금 짜놓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대만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어차피 지금 16기 육중전회가 끝나면서 3기가 지금 연임이 되는 걸로 왜냐면 두 번째 재물이 안 나왔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든 어쨌든 연임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10년은 이 사람이 또 무엇을 갖고 집권을 할 거냐 자기의 어떤 아젠다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방 국가들은 그걸 뭘로 보냐면 어쩌면 대만 문제를 그 다음에 자기가 10년의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친다는 게 표현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표현은 대만은 중국 성이거든요. 대만 성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완전 홍콩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통일이라고 표현이 맞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중국 입장에서. 예, 중국 입장에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미국이 아프간에서 후퇴를 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미국이 많이 약화가 됐구나. 이게 세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극복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 하실 때 한없이 무너지는구나를 본 거예요. 그리고 과거 G7 국가들 그리고 나토 이런 이 나토에 들어간 그 성원들이 그 국가들을 보니까 코로나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코로나하고 같거든요. 그렇죠. 비상 상황이거든요. 이 비상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가 그 국가의 그 굉장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군사 기류가 되게 묘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군사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무기 관련, 방산업체들이. 그래서 왜 이번에 그 바이든이 먼저 시진핑하고 얘기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냐면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한. 이 정도는 가지 말자. 이 정도는 가지 말자라.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 전쟁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미국은 전쟁할 상황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중국이 뭐 상황이 되냐, 뭐 싸워서 누가 이긴지는 몰라요. 근데 중국은 좋은 게 이게 일당 독재다 보니까 집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동원력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좀 장점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면 코로나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경제 상황이나 중국 경제 이런 거 보면은 또 전쟁할 상황이 아니고요. 같이 그렇죠. 지금 내부 경제 둘 다 상황이 같이 쉽게 말하면 전쟁 둘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니까 서로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 정도로 부딪히지 말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이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갈등을 겪어왔는데 너무 손해인 거야. 특히 미국이 너무 큰 손해를 본 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지금 중국이 협조를 안 해주면 정말 미국도 계속 이게 절벽에 가고 경제가 또 미국이 절벽하면 전 세계가 같이 절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재무장관 옐런이 말했잖아요. 어젠가 오늘 말했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지금 중국의 관세를 엄청 때렸잖아요. 20% 그렇죠. 넘게. 그걸 없애줘야 된다. 그렇게 내리거나 없애줘야 된다 말했거든요. 그 관세를 많이 때리기 때문에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게 수입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지금 관세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을 포함해서 온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지금 분裂시키면서 공급망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전략적 물자들이 지금 공급이 순창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도 경제가 지금 완전히 뭐 샥다운이 왔고 미국은 완전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파월이 지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 미국하고 중국이 또 싸우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잘해보자라는 게 적어도 우리 단계에는 잘해보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흐름은 안 바뀐다는 거죠. 기술의 선도지휘를 미국이 놓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방산 관련 업체 10개를 또 블랙리스트에 올렸거든요. 특히 우주 항공 관련 방산 업체도 10개를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 쪽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 이런 문제에서는 계속 동맹국들을 미국 옆에 세워줘야 되니까 그걸 그렇죠. 계속 내세우면서 중국을 계속 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 거기다 유럽도 지금 유럽하고 자주 만나면서 지금 유럽도 지금 거들고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 그로 인한 또 엄청난 네. 어떤 급락 상황 이런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네. 일단 양쪽의 입장이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협은 있겠으나 서로. 그래서 뭐 단기로 보면 이게 항상 예측이라는 게 단기와 장기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는 사실 예측 불가능해요. 내일이 무슨 일일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근데 일단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두 나라가 서로 경제 상황이 지금 연시 않기 때문에 단기로는 서로 좀 뭐 리커플링 하자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날인가 뉴스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어느 물품에 관세를 뭐 내리거나 뭐 없애겠다 막 이런 게 나오면 주식은 올라가겠죠.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도 리커플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 물가가 말 그대로 지금 너무 컨트롤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네. 제2공장을 이제 중국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막 애플도 지금 그 뭐죠? 화웨이의 어떤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엄청 뭐 엄청나게 해서 1위를 하고 있다. 맞아요. 애플은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근데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질문하는 건데 그냥 얘기해보고 얘기하려고요. 왜냐면 왜 테슬라가 중국에서 오히려 더 공장을 넓힐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을 때. 공장을 더 넓히는 이유? 네. 그냥 봤을 때. 그때도 얘기했지만 네. 이제 중국에서 미는 산업이 그쪽 전기 어떤 신산업, 신성장 산업 쪽이고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넓어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정도. 뭐 여기서는 제가 여기 8.15 시청자들한테는 얘기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느 지인분하고 같이 얘기 나누다가 그 지인분이 자기 지인 중에 독일 사람이 있었대요. 독일. 네. 진짜 독일 GM에서 근무하던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가 있었대요. 독일인. 근데 그분이 중국에 가 있는데요. 독일을 안 가고. 그래서 왜 중국에 있냐 이랬더니 전기 자동차 시대는 중국의 시대라고 그 독일인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랬더니 전기 자동차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중국이 자동차 강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어쨌든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은 정보들을 다루게 돼 있어요. 정보. 그렇죠. 키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정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게 정보가 들어와야 되고, 그게 다 데이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센서, 레이더, 그죠? 인터넷. 이게 다 그걸 돌아보다니까 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고 뭘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또 그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동차가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레이더가 역할을 하는 거죠. 걔네들이 골목골목 다닐 때 그 동네 주변의 질이라든가 모든 게 다 위성을 통해서 어딘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는 게 또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 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 정보를 법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발전시킬 수 없는 게 또 이 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늘 개인의 의사가 국가의 의사보다 중요하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민주주의 국가든 의사를 물으면서 가기에는 너무나 큰 코스트와 비용과 시간 비용과 의사결정하다 보면 세월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로는 중국은 하면 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분 얘기 아니고 중국은 또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는 우주 과학이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우주 정거장이나 이런 걸 다 민간 사업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 이런 게 다 그 미국의 그 우주 민간 사업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은 왜 그러냐면 그건 미국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우주 과학 기술을 민간이 푸는 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과학 기술이 민간 기업이 가져야 미래 4차 산업 시대, 자율주행 산업 시대에 그게 융합이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베조스, 아마존의 베조스도 지금 그 사업을 뛰어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래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는 이제는 이 우주 공간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강한 영역이에요. 아, 중국이? 우주과학이. 하긴 뭐 거기도 우주 네. 뭐 우주선 여러 대 쌓아 올리고 엄청 했으니까.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장점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단지 미국처럼 이걸 민간에 주지 못하는 게 또 중국 정부 제도인데 그거는 중국의 한계예요. 미국은 또 이게 장점이에요.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 정확하게 지금 전달드리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 영역에서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기업들 간의 경쟁이 네. 치열해지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경쟁력이 있잖아요. 서로 혁신, 혁신. 크리에이티브하고 미래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지금 군사기술을 이쪽 영역에 풀어줘야 이게 발전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걸 지금 또 시진핑 정부는 오히려 더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의 또 한계죠. 근데 이제 그 우주 항공 개발 뭐 이쪽에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6G잖아요. 전 인공 6G. 네. 6G와 관련한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5G를 건너뛰어서 바로 6G로 갈 수 있을까? 네. 혹은 이거 6G는 정말 먼 훗날의 얘기야. 네. 일단은 5G가 앞으로 어쨌든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어려웠지만 이게 다시 아주 활발하게 재개될 수밖에 없어. 의견이 네. 좀 둘로 나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메타버스, 진짜 메타버스 세상에 오려면 6G, 뭐 요즘에 7G라는 얘기도 나와, 7G. 벌써?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올 정도로니까 확실한 거는 6G 이상이 가야 메타버스 시대가 연출이 돼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민간의 우주과학기술을 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은 늘 핵심의 아이콘이고 제일 앞에 있는 이유도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늘 앞에서 세계적 기업은 늘 미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 우리 살아온 역사를 보세요. 아주 짧은 기간에 지금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요즘 메타버스 지금 NFT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 안에 가상 세계가 더 커지는 GDP 가상에 있는 GDP가 리얼 GDP를 넘어서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10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일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확실하게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6G가 빨리 올 것이다? 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네. 5G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로 많은 회사의 주식들이 뭐 네. 상승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뭐 이러저러한 뭐 이유로 사업 진척이 잘 안 되면서 많이 폭락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다시 5G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어떤 환경으로 가느냐 그래서 다시 이 주식들의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일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에 대한 기대가 아주 미미하고 바로 6G로 갈 것이. 그럼 5G 기업들은 또 다른 형태로
생존을 위한 진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래도 칭찬하면서 가야죠. 이래요. 5G는 화웨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특허의 절반을 화웨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 한국 이런 동맹국들을 같이 손잡아서 6G 표준을 잡는 거예요. 6G에서는 중국에 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고민하는 건 6G예요. 6G 표준을 자기네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빨리 온다고 보죠. 오히려 5G에 대한 기대는 우리 생각보다는 좀 적어질 수 있다. 왜냐면 이것도 미중 갈등이거든요. 그렇지. 거기에 힘의 아젠다가 완전히 다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애플이 화웨이가 빠져 있는 시장을 막 독식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또 가끔 뉴스 보면은 그 폴더블 폰의 아주 강력한 성공 이것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또 뭔가 기대감을 갖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래요. 우리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쓰잖아요. 물건을. 그러면 일정한 수준,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 가면은 물건을 값을 안 보고 브랜드만 보거든요. 브랜드 싸움이에요. 근데 이런 브랜드만 보는 영역이 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싸움이에요. 패션, 브랜드 싸움이에요. 스마트폰, 브랜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플은 스마트폰계의 샤넬이다. 이게 그냥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그렇게 싸우고 미국이 화웨이를 그렇게 제재하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애플에 새로운 게 나오면 새벽부터 줄 서서 사요. 그렇게. 근데 삼성은 일단 이런 브랜드 파워가 많이 약하다라는 거고요. 중국에서 삼성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젊은 애들은 거의 다 애플로 이렇게 애플 쓰는 건 내가 되게 일월로 말하면 가닥지가 나온다 이러잖아요. 가닥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래 한국어로 뭐라고 해? 내가 좀 이렇게 좀 샤방샤방해 보인다 이런 뜻인데.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젊은 애들 중국 젊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삼성을 들고 내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브랜드 파워가 안 되니까 그게 아무리 예술적으로 핸드폰에 나오고 아무리 멋있게 나와도 시장을 이제는 돌려세우기에 늦었다. 그러니까 한번 2008년에 중국 나가서 베트남을 갔잖아요. 스마트폰 공장에.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릴 때 삼성이 24%까지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증가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긍정을 보면 5% 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교 안 되죠. 스마트폰 20% 넘어가니까. 지금 비보도 초과를 해버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어떤 성장 혹은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게 꼭 중국 시장이 아닌 걸 질문하신 거죠. 꼭 중국 시장에서 아니라 그죠? 그냥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 기업들은 저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 한국 사람들 모두가 디스카운트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됐다. 네? 정말로. 사람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혹시 나중에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 청와대에다가 꼭 홍보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홍보부 만들어서 전 세계 한국 브랜드를 높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 BTS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질이 있는데 저평가 많이 되는데 다행히 K-팝에서는 걔네들이 받아야 될 거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한국 상품들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품들이.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들 거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히 미래 우리가 이 메타버스 세상에 가면 있잖아요. 브랜드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메타버스에서는. 그러면 브랜드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억하고 일부러 찾아가야 되니까. 네.
왜냐면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게 뭐 파악이 안 되잖아. 우리 현실에서 보면 아 인상이 좋네 이럴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에서는 근데 왜 웃어요? 메타버스에서는 브랜드를 볼 수가 더 중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업이 됐든 한국이 됐든 그렇죠. 기억할 만한 우리의 브랜딩 이게 어떤 아주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시대가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는. 네, 앞으로는. 이게 지금도 과거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했고 미래는 훨씬 훨씬 더 더. 예, 중요하다는.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네, 이번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부유라는 이 주제가 계속 갈 것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어떤 산업들의 어떤 규제 혹은 뭐 반대 효과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슬슬 좀 원점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규제를 오히려 좀 깨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사실은 우리 8.15 시청자들한테 처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사실 있잖아요. 이래 방송을 다른 곳에도 어떤 데 하잖아요. 가끔 시간 되면. 그러면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가끔 해요. 네. 근데 제가 원칙이 있어요. 방송 같은 질문을 해도 이 방송하고 저 방송에서 얘기는 다르게 하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시청자들이 봤을 때 배신감을 안 느낀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같은 질문에 같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다른 곳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현실의 중국 문제를 읽는 가장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태동 주석이 49년부터 장기 집권을 해서, 76년에 돌아갔어요. 맞죠? 76년에 돌아갔어요. 1월에, 주울레 총리가 1월에 돌아가고, 70년 1월에 돌아가고, 뭐, 태동이 7월인가 8월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펼쳐진 게 등소평이 78년부터, 등소평 주석이 97년 홍콩 반환하기 전에 세상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그리고 강택민이 주석이 되죠. 그리고 후진터가 주석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16개 육중전에서 원래는 제가 그 열리기 이전에 분석할 때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으로 정리할 줄 알았어요. 공산당의 100년의 이 역사를. 근데 이번에 나온 문서를 보니까 강태미하고 후진토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좀 제 생각이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라는 자리를 평가하려고 하냐면 모택동은 중국 사람들을 억압받던 위치에서 일어서게 했다. 일어서게 했다. 핍박받고 압박받던 민족에서 중국 사람들이 일어서게 했다. 자주적인 국가 되게 했다. 민족 국가. 두 번째, 등소평은 중국 사람들을 가난해서 구했다. 그래서 잘 살게 했다. 그리고 시진핑은 중국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걸 짠치라이, 후치라이, 장치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시진핑이 사실은 모택동, 등소평 이렇게 나란히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강한 국가의 민족으로 나서게 하는 데서 시진핑이 역할을 한다라는 걸로 포지션을 지금 정한 거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뭐 중국몽이라든가 일대일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에 일어나는 것들은 왜 그러면 외국인들을 보기에 왜 자국 기업들을 그렇게 잘하는 애들 때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기업들을. 그럼 왜 그러냐. 사실 이거 풀면 정말 긴 문제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실제 많은 국가 똑같아요. 이렇게 기득권이 딱 형성이 되면 새로운 혁신이 안 일어나고요. 그렇죠. 이렇게 뭘 하기가 힘들어져요. 기득권들이 저희끼리 똘똘똘 뭉쳐가지고 국가 말을 잘 안 듣고 잘 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 얘네를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고 혁신을 어떤 면 가로막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체 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려면 그냥 막 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현실에서 놓고 말하면
저 기업을 그냥 기분 나빠하고 때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이러잖아요. 작년 10월 말일에 10월 27일에 마윈이 그 금융 포럼에서 뭐 중국 금융 당국을 한없이 깼으니까 중국에서 캐시마 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렇죠. 그거는 정말 어린이 사고 방식이에요. 공산당이 그런 공산당이 아니야. 그렇게 유치산 공산당이 아니야. 오늘 화나가지고 뭐 기분 나빠서 뭐 상장 다 된 거 못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딱 봤더니 돈이 어디가 있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이 어디가 있냐면 빅테크 기업들. 그렇죠? 부동산, 그렇죠. 엔터, 게임, 도박, 에? 지금 한 교육 이게 돈이 꽉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뭐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선도 국가로 가야 되고 미국보다 앞서가야 되고 4차 산업을 해야 되고 자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에 R&D에 돈을 엄청 투자하고 우주에다 돈 써야 되고 뭐 군사 기술에 돈 써야 이렇게 돈을 쓸 때가 많은데 여기에 돈이 이렇게 중앙에서 돈을 풀면 가고 중앙에서 돈을 풀면 가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드리면 중국이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4조 위안을 풉니다. 네. 근데 지방정부가 매칭 펀드로 같이 풀거든요. 그래서 8조 넘게 실질 돈이 한 10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M2, 우리가 M2로 유동량을 M2로 하잖아. 통화 유동량을 M2 하는데 M2 증가율이 한 20-30년 동안 정말 2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풀리는 거예요. 돈이. 그렇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주로 부동산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20년에 누가 부자 됐냐면 부동산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죠? 대출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부자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장 기업의 총이익에 중국 전체 상장 기업의 총이익이잖아요. 총이익의 절반을 은행이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은행이 총 상장 기업이 20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4천 몇 개의 이번에 북경거래소 빼고 4천 몇 개의 전체 상장 기업의 총이익의 절반을 걔네 갖고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3천 몇 개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빈익빈 부익부네. 예. 그게 왜냐면 무슨 말이죠? 저 위에서 푼 돈이 다 누가 갖고 가죠? 부동산 재벌과 금융 재벌이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과 금융 재벌은 월가하고 한 몸이 돼 있어요. 월가하고. 예. 그런데 또 시진핑이 올라와서 뭘 하고자 하는데 안 움직여요. 그리고 월가하고 한 몸이 되다 보니까 테크라는 개념으로 가졌어요. 그게 BAT제예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돈 보니까 머릿수로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황금 시장이 중국인 거죠. 머릿수로 보는 거잖아요, 인터넷은. 그래서 얘네들이 돈만 풀면 돈이 여기 가고 돈만 풀면 가니까 깨야 되니까 처음에 망치로 깨야 되잖아요. 그게 반독점법으로 빅테크 기업들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동부유라는 망치로 교육, 뭐 엔터, 그렇죠? 게임, 도박 이런 걸 다 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다 나올 때까지 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돈이 이 자본가들한테 다시는 저기 가면 돈을 못 번다는 걸 보여줘야 그 돈이 기술적인 산업에 가는 거죠. 아, 이제는 마음을 다 접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부동산 다 마음 접으면 그 돈이 새로 돈 풀잖아, 정황에서. 지금 돈 풀고 있거든요. 네. 풀면은 그 돈이 이제는 부동산 정부에서 정말 못 버네. 어서 마음이 딱 정리가 되면 그다음 고민할 거야.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얼음을 깨서 새로 얼음을 미래 4차 산업의 얼음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문서를 거기 나오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문서를 제가 형상화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전달이 됐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빅테크라든가 이런 기존의 네. 규제를 받았던 섹터 혹은 기업들 이것이 다시 상황이 호전될 만한 거는 별로 없다. 대신
오히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셨던 신성장 산업, 네. 뭐 전기차가 됐든 뭐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장 돈은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임 대표님이 마윈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임 대표님이 텐센트의 마화통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네. 정부가 원하는 쪽에다 돈을 쏟아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가려면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마음은 어떻게 검든지 상관은 없지만 탈 혹은 옷은 뭘 입어야 되냐면 그린, 기술, ESG, 사회적 책임, 기부 막 이런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기존에 잘하던 이쪽이 섹터가 이제 쭈그러들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중국 내부에서 내수를 키우겠다라는 쌍순환 전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수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율도 네. 그렇고 소비자 물가 네. 저 뭐죠? 소비자 물가는 안 높아요. CPI는 되게 낮아요. 저 뭐지? CPI, 생산자 물가가 좀 물가죠. 높아졌잖아요. CPI, 예.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요소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이번에 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양광 양광, 헝다, 헝다도 뭐, 그렇고 예. 일단 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국 정부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끌고 갈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커지면 뭔가 턴을 하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질문을 점점 잘하네요. 이제 몸이 풀리셨나 보다. 제가 네. 배꼽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진짜 아주 잘하셨어요. 흐름상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제 경제학을 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헝다가 드디어 제가 여기서 몇 번 다뤘잖아요. 네. 저는 헝다는 파산하게 돼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후에 막 그 슈자인이 뭐 자기 비행기도 팔고 뭐 저택도 막 다 뭐 대출 받고 이러니까 뭐 또 잠잠해지니까 괜찮지 않냐 막 기자들이 질문 엄청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연에서도 질문 엄청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랬어요. 파산은 다 정해진 일이고 시간 문제다 이랬는데 드디어 이번에 2.6억 달러라는 걸 갚지 못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는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미 정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웃기는 거는 재미있는 거는 그 2.6억 달러 이 부채가 원래는 지금 만기가 아니라 10월 4일에 이미 만기 도착했어요. 근데 근데 이 부채는 지금 이번에 이 어제는 끝내 부도 만들게 된 2.6억 달러는 원래는 30일 유예기를 주는데 그것도 없는 해외 달러예요. 해외 부채예요. 31일과 5일간의 유예기간밖에 없었으니까 10월 4일에 만기면 원래 10월 달에 파산을 했어야 되는 그렇죠. 부채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왔을까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그때 원래 터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정부하고 뭔가 협상을 뭐가 이렇게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2.6억 달러 가진 사람은 그때 당시에 부도를 법원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법원 신청 안 한 이유는 정부가 관여해서 살려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지 아니면 슈자인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던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대화가 정부하고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도저히 너무 커서 이거는 손대기 어려워서 슈자인이 어제는 완전히 어제는 나 앉아 버렸다든가 뭐 어제 뒤에 우리 모르는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 헝다가 그 공고한 거 보면은 말투도 되게 웃겨요. 그 공고 말투가. 또 어떻게 했길래요? 그냥 간단한 원래 나는 부채를 못 갚으면 이래 뭐 이렇게 못 갚게 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 갚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헝다의 힘으로는 못 갚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정부가 이거 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후가는 알아서 책임져라 뭐 이런 뜻이 또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뭐 없으면 없는 건데 거기다 대고 뭐 그럴 것 같다 이런 표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부한테 보여주는 공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를 압박하는 좀 어쩌면 뭐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안 구하면 우리는 어선 끝났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정부에서 슈자인을 불러서 대화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제는 그 다음에 바로 중국인민은행 증감이 그 다음에 음보감에서 바로 공지가 나갑니다. 바로 헝다는
뭐 중국 경제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뭐 다 개인 그 기업 문제다.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그렇다. 그리고 빚을 너무 져서 레버리지 너무 일으켰고 어쨌든 그 기업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중국 경제 펀더멘탈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뭐가 나갔냐면 대출 확대입니다. 대출을 해줘라. 상하원애들 보고 빨리빨리 대출을 해줘라. 그 얘기는 헝달을 해줘라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정상적인 기업들 무너지면 안 다른 되니까 기업들, 이걸로 신용경색이 올 수 있으니 네, 그래서 부동산 기업이라든가 혹은 집을 살려는 사람들한테거나 이런 기업들한테 빨리빨리 대출을 해줘라는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준율 인하 결론이 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시경제가 어떻게 글로벌 거시경제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올해하고 반대일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는 미국이 왕창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왔잖아요. 네. 내년에는 미국은 파월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죽은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죽 써놨잖아요. 경제를. 자기가 정리를 해라고 지금 연임이 된 거거든요. 그게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중국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 경제를.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을. 그러니까 둘이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올해하고는. 중국이 오히려 이제는 푸는 쪽으로 가고 미국은 긴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역학관계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신흥국에는 위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네. 달러 강세가 네. 될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뭐 소위 우리 네. 양털깎기 양털깎기, 예.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중국이 상당히 급속도로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듯 또 중국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생기는 현상은 어떤 걸까? 있을까요? 중국은 그 시진핑 올라온 이후로 자본 특히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자본 항목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돈이 아예 들어가다 나갔다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다는 일이 거의 힘들어요. 양털 깎으려면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빨리빨리 해야 그치, 되잖아요. 외국 돈이 싹 빠져나가야 예, 되는데. 한머니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그래서 그 한머니 다른 데 가서 터키 사태라든가 지금 브라질, 멕시코 뭐 다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어려운 거죠. 근데 중국은 그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그게 더 큰 게 국내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헝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아무 느낌이 없죠. 헝다라는. 지금 그렇죠. 예전엔 되게 큰 문제가 됐는데 어느 정도 큰지 느낌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말하면 그게 헝다가 글로벌 500 순위에서 122위거든요. SK가 129위예요. 그러면 SK 같은 기업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질문이 있는데 SK가 무너진다면 어떤 느낌이에요? 만약에 지금 SK가 무너지고 있어. 대우처럼 파산이야. 어떻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만약에 지금 가설 지금 SK가 뉴스 땅 터졌는데 SK가 파산한데 이러면 느낌이 지금 경제에 대한 느낌이 뭐냐고. 그럼 이 위기가 터졌나 보다. 큰일 났다고 심각해지죠. 생각하죠. 네. 똑같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서 헝다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얼굴 수 있는 부동산 시장만? 아니면 왜냐면 어디 그래가 지금 푼다고. 일단 부동산 시장을 얼리게 만들 만한 큰 폭탄 지뢰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뭘 무서워하냐면 시장이 무너질까 봐 돈 다시 푸는 거잖아요. 대출을 그렇죠. 해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2014년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14년에 중국 정부가 2010년 이후로 산업구조조정 들어가요. 그래서 미래 산업을 가겠다고 이미 그때 구조조정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실패를 한 거예요. 부동산에 계속 발목 잡힌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부동산을 쪼이니까 부동산 대폭락합니다. 70개 주요 도시가 68개가 다 대폭락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생기니까 다시 돈 풀어요. 네. 그게 2013년에 3분기에 돈 풀면서 그 돈들이 언제 효과 나냐면 1분기에 그 다음에 효과 나와요. 그럼 2015년 3월부터 집값이 고거 행진해요. 그러다가 2018년까지 왔어요. 그 고거 행진이. 근데 2018년 다시 또 쪼여요. 그 쪼이니까 그때부터 이런 부동산 기업들이 이게 힘들기 시작했고 또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 설상화상이었고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돈 풀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4분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막 정부의 지금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이 먹힌다면 내년 3월 달부터 집이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중국 정부는 집이 대폭락하자. 지금 이미 70개 주요 도시에서 53개 기업이 지금 다 53개 도시가 70개 도시에서 53개 도시가 부동산이 대폭락했어요. 아, 그래요? 그 네. 폭락이라는 건 몇 프로 정도 떨어진 걸? 30~40%씩 30~40%씩? 떨어져. 그러면 그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간섭을 해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격 제한을 둬요. 15% 이하로 물건 내놓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또 편리하네. 예. 또 올라갈 때도 그래. 15%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이런 이게 중국하고 미국이 다른 점이에요.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사후 규제가 많아요. 그렇죠. 일이 터진 다음에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그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잖아요. 그렇죠. 터진 다음에 돈을 넣는 거고 중국은 장점이자 단점인 게 사전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못하게 하는 사전적으로 못하 불러오고 뭐 이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15%못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가격은 통제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마음은 통제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지. 사람들이 기대는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얘는 3월에 봐야 되는 건데 이 통화하는 정책, 이번에 통화하는 정책이 다시 중국 국민들한테 먹힐까? 다시 중국 국민들이 마음속에 불태울까? 역시 부동산은 불패야 이런 걸. 이거 못 살리면 이거는 엄청난 경제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일본이 그 심리를 못 살려서 사실 30년 불황, 네. 장기 불황에 들어간 거고 폭락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는 91년에 최고치가 다시는 안 돌아왔거든요. 결국 디플레이션의 시작이니까. 그 일본 다시는 돌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10년 산업 구조 조정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미. 원래는 10년 전부터 이게 한국처럼 고부가 산업으로 가져야 돼. 한국은 정말 땡큐한 게 감사한 일이 뭐냐면 90년대 초에 산업 구조 조정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산업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이 먹고 사는 석유화학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산업 딱 그때 성공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걸 2010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왜? 부동산에 발목이 막 잡힌 거죠. 근데 부동산의 게임은 무슨 게임인지 알아요? 레버리지 게임이에요. 그렇죠.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보세요. 처음에 헝다 같은 부동산 기업이 와서 땅을 샀어요. 중국이 요만하다고 해서 내 땅 샀어. 100원에 샀어요. 내가 그다 쫙 지어서 팔아서 100원에 지어서 내 열무 고기를 100원에 이거 땅에서 올려서 했는데 순수익률이 15%예요. 15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동산 돈 버냐고 들어왔어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 땅값이 원래 100원 하던 게 이게 2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헝다가 다시 가서 땅 살 때는 200원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15% 수익을 남기려면 또 올려야지. 빚을 더 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버리 돈을 더 가져와서 더 큰 투자를 해야 똑같은 15%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럼 300원이 됐어. 그럼 똑같은 15%를 나면 또 규모를 돈을 더 투자를 더 빌려와 가지고 더 땅을 더 많이 사야 똑같은 15%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벌써 지금까지 중국 부동산이 2001년 WTO 가입한 이후로 특히 2005년 이후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부동산이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기업들이 과거 그 15% 수익률을 계속 갖고 가려면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더 크게 레버리지를 은행에서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들이 땅값이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들 레버리지율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헝다는 500%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레버리지 싸움 폰지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제가 잘 갈 때는 문제가 없죠. 빚이 크대서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근데 실물 경제가 나빠져서 누군가가 그 올라가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실수요가 임대라든가 그 상점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빠서 임대 수요가 없어지거나 이럴 때는 그 실물이 받쳐 못 주면 플러스 실물이 받쳐 못 주고 위기가 터지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실물 펀더멘탈이 그걸 받쳐 못 주고 두 번째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쬐면 게임이 이 거품이 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정부는 금리는 안 올렸는데 문제는 돈을 대출을 안 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쪼여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건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푸는데 이것이 과연 먹히느냐? 먹히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리만 사태 같은 어떤 초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3월에 보자고 하는데요. 답은 어디서 찾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 마음을 기대 심리를 살릴 수 있냐? 부동산은 지금 역시 푼 사야 돼. 돈으로 헝다는 무너졌지만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 불패시나 이 거품을 다시 살릴 수 있냐가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다 이번에 이 푸는 게 그럼 이거는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쩌면 중국은 말 그대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시작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동안 과거 10년의 산업구조 조정에 성공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이미 놓쳤어요.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고민일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봐야 되는 이러한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성공하느냐 일본처럼 그런 상황이 되느냐는 결국 중국 사람들이 이 풀리는 돈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리고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느냐 이 심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렇죠. 심리가 나빠지면 돈을 많이 풀어도 무너져요. 그렇다면 그 심리가 무너졌을 때는 역시 중국 정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 뭔가 독재 형태로 뭔가 어떤 방법을 막 동원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방법은 미국하고 반대예요. 사전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못하게 그냥 일정 아예 가격. 다 그냥 가다 놓는 거지. 그럼 그다음에.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막 이렇게 한국식, 미국식 금융위기는 아니더라도 간단해 결론은 중국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터진다. 왜냐면 돈이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돈 가격이 값이 없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그 이완화를 쓰는 사람들이 손해인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거래가 10,000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 해도 심리적으로 이건 정부에서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8,000원이야 이런 심리가 있게 되면 새로 살 수 없죠. 신규 수요가 안 그러니까 일어나죠. 소비가 죽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죽어버리면 중국 경제는 적어도 돌아가는 지금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멘텀이 있겠네. 없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1억 원을 아니 1,000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 이게 가치가 1,200만 원이 됐어. 1,5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내가 뭔가 벌었다는 느낌으로 뭔가를 막 쓰잖아. 네. 근데 이게 500만 원이나 800만 원이라는 생각이 들면 네. 돈을 날렸다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못 쓰죠. 네. 이런 어떤 심리가 중국 사람들 마음에 잡히냐 안 잡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되게 심각하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그래서 같네요. 중국 정부가 지금 제일 그 관리를 많이 한 게 언론 관리합니다. 이것들이 많이 심리가 심리가 퍼지지 커지면 못하게. 안 되니까 이걸 최대한 이렇게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국 공산당의 카드면 카드죠. 이게 만약에 한국 같은 이런 나라면 언론에서 또 집중 포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걸 못 하니까 사실 중국 많은 사람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매일 일이니까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도 이런 그래서 기대 심리가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통제한다 해도 사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다 퍼지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에 있는 중국인이 됐든 그렇죠. 가족이 됐든 그렇죠. 예, 외국의 뉴스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한번 또 다음 달에 네. 또 우리 양 교수님하고 한번 상황 체크를 또 해보도록 네. 하죠.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안 해주시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